자, 이어서 중개실무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에 관한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은 일단 배우시는 과목이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민법에서 지상권의 유산,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에서 분묘기지권을 배웁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은 조금 더 올해는 최근에 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유산 물권이기 때문에 개념 정의할 때 타인 소유 토지죠. 지상권이 타 물권이듯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이미 설치한 기존 분묘를 소유할 목적이다. 달리 표현하면 분묘니까 수호 제사를 모신다. 봉제사를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지상권의 유산 물권, 요게 분묘기지권에 관한 개념 요소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토지 소유자 승낙받아서 설치하거나 승낙 없이 20년간 점유해서 시효 취득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매 계약하면서 매도인 소유 분묘에 대해서 이전하겠다는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기지권이 성립되는 모습은 세 가지이다. 최근 시험에 이 두 가지가 잘 나오고 있다. 기존에 이미 설치한 분묘만 수호 봉제살 목적이면 분묘기지권인 권리가 있다 그래서 기존 분묘 위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분묘가 있고 기지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다른 분묘를 둘 수가 없다. 다른 분묘를 두려면 이런 요건을 다시 갖춰야만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호 봉제사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이 토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터 기자를 써서 기지라고 합니다. 기지까지만 미칠 것인가 아니면 공지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한 주의 공지까지 미친다. 그럼 수호 봉제사 할 수 있는 기간,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미칠 것인가? 판례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와 약정한 기간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까지, 약정이 없다면 분묘에 대해서 수호 봉제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치료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최근에 시효 취득했다면 판례가 변경되어서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치료 청구한 때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발생되고, 매도인 소유 분묘에 대해서 이전 특약 없이 토지 소유권이 처분된 경우에 타인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을 묻게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이론을 출제하는 내용입니다. 물권이다는 말은 제3자에게도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항상 대항력이 있다는 내용이 임대차 보호법에도 나오고, 당연히 등기법 시간에 등기가 대항요건이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물권할 때 물권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매결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은 제3자에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 부동산에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면 항상 확인해 보실 것이 제3자가 그 권리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물권인데 민법 안에 있는 법적 물권이 아니고 간섭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공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당연히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공시가 되어야만 대항할 수 있다면 공시 기능하는 것이 이겁니다. 두 가지, 매장된 유골이 있을 것, 모실 조상이 있을 것,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봉분이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기지권을 행사하는 요건이죠. 그래서 매장된 유골이 없으면 기지권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고,
봉분이 없다, 평장이나 암장이 되었다면 공시 기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배우십니다. 자, 분묘 기지권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과는 달리 분묘 기지권에 관한 판례 이론도 단독문이 나오고 분묘의 묘지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 내용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묘 기지권에 관한 내용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인데 올해 의외의 문제에 나왔던 것이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이 장사법 시행령에는 별표에 나와 있는 법인 자연장지, 법인 묘지를 조성할 때 5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 문제이고 나중에 9, 10월 달에 어쨌든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 보면 나중에 한 번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지법도 출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 분묘 기지권만큼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실무 파트에서 나오는 파트가 농지법 내용입니다. 농지법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농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필요한 농지법 내용, 농지에 대해서 예외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농지법 내용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농지를 매매했다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시험에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인가 아닌가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절차까지 시험에 묻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파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농지 임대차는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 가능한데 농지 임대차 계약 방식은 서명 계약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면 농지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도 안정적으로 약정한 기간, 농지법에 정하고 있는 최단기까지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에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내용을 묻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전에는 한 해 걸러서 나오다가 최근에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35회는 농지법에 대한 규제 내용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임대하여도 최소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소유 요건 기간을 개정했으니까 그런까지 해서 개정법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35회 때는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농지 소유 상한이란 말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경자유전,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 농지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주말 체험 영농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최근 개정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한을 두고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은 세대원 전부 합한 면적이 1천 미만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입니까? 법인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묻는 것이 소유 상한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시험에 농지법을 물으면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까지 시험에 나오고 최근 판례에서 농지 소유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인가 아니다. 그래서 농지 매매 계약인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일 뿐이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유효요건을 배울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효요건이 아닙니다까지 배우시게 되죠.
판례 내용도 묻고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급 대상 인가아닌가 그 다음에 절차 내용을 묻는 것이 공인 중에서 법령에서는 농지법 내용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가 15년 이상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개활동에서 학개론 교재도 나와 있는 것이 아이다 원리, 셀링 포인트, 클로징입니다. 아이다 원리는 영어 약자인데 IDA입니다. 주목, 흥미, 욕망, 행동 단계이고 소비자인 손님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일단 주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 장점을 알게 되면 흥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특징을 손님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물건임이 확인되면 구입해야 되겠다 욕망을 가지고 마지막에 지갑을 연다 계약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고 15회 때까지는 출제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출제된 것은 18회 때 출제가 되고 그 후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수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정리할 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중개활동이다. 셀링 포인트는 판매하게 되는 결정적인 특징을 셀링 포인트로 한다. 당연히 고객이 흥미를 가졌다면 판매 활동, 판매까지 계약까지 이루어지려면 고객이 어떤 점에 관심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셀링 포인트이다. 그 정도 아시고 클로징은 둘이 합의가 되어서 계약하는 단계가 마무리 단계가 클로징입니다. 그 정도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 확인합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등기부 통해서 권리자를 확인했다면 실제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부상 권리자와 일치하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합니다. 뭘 통해서 확인할 것인가?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이게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기본 증명서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민법상 제한 능력자 중에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증명서이다.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전에 법에서 호적 제도가 있었는데 호적 제도가 폐지되어서 만들어진 게 가족관계 등록부이고 그 안에는 이런 종류가 쭉 있고 방금 전에 기본 증명서를 실무할 때 확인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시험에 국토부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놓고 출제를 한번 하겠다고 고지한 다음에 낸 것이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그 후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로 계약서를 쓰고 신고서를 쓰고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여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개업 공인회사가 가입하고 있고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 매수임 휴대폰 등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신고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다. 그래서 나중에 법 규정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나면 이미 국토부 전산조례에 다 남아있죠.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해제가 이루어졌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나면 끄트머리는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다. 시험 관계에서는 그 정도가 관계 있고 나중에 35회 때 증을 취득하시고 개업을 하실 때 이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공부하시는 것이 시험을 보시고 취득한 다음에 일이 요구입니다. 시험 관계에서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적 중개 실무입니다. 개별적 중개 실무. 이름이 개별적 중개 실무란 말은 앞에 분묘 기지권도 개별적 중개 실무죠.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는 내용인데
실무의 중개 실무 7문제 정도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두 파트가 지나갔죠. 분묘 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고 농지임대차 농지법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계약서 검인제도입니다. 출제 비중은 아주 약해졌습니다. 등기법 교재에서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중요한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내 명의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기 소유권 이전에 등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다라고 등기 원인 증서로서 제출하는 것이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도장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등기특별조치법에 있는 검인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검인 대상인 계약인가 아닌가가 18회 때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출제 비중이 낮아진 이유가 원칙은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계약서 제출하는 원칙인데 다른 개별법에서 간주 규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는 대표적인 계약이 매매 계약이죠. 그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 필증이 발급되며 뭐로 간주가 되는가?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제도 때문에 신고 필증만 제출하면 등기가 되는 것이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간주 조항이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검인 대상인 계약인가 아닌가 검인 절차가 최근에 출제가 한번 되긴 했지만 출제 비중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한번 보실 때 검인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토지 건물 계약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토지 건물 계약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 대상이다. 토지 건물이 아니면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 중에서 임목이나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어도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계약이 아니면 상속이나 경매처럼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검인 대상이 아니고 아무리 토지 건물이고 계약이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임대차 계약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마지막 정리할 때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필요가 없고 마지막 정리할 때 80점 확보하신 다음에 추가로 보고 가실 내용이 검인제도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 배우시는 내용, 민법에 올해 출제가 2문제나 되었던 것,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입니다. 저는 명의신탁 약정을 배우시는 것이 실명법의 주 내용인데 명의신탁 약정에서 신탁자가 실권리자이고 타인하고 수탁자인 타인하고 약정을 하는 것이 명의신탁 약정이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은 부동산 소유권 기타 물건은 내가 가지고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자고요? 타인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합시다 하는 것이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의 모습은 실권리자하고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 명의신탁 약정이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꼭 하십시오.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꼭 해야 한다.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이고 줄이면 실명법이죠. 그래서 실권리자가 A이면 등기부상 명의인도 A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을 하게 되면 실권리자는 A고 등기부상 권리자는 B가 되는 것이 명의신탁 약정이죠. 그래서 실명법을 위반하게 된 원인이 명의신탁 약정이기 때문에 실명법의 주 내용은 명의신탁 약정을 공부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이 크게 등기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눕니다. 등기 명의신탁은 다시 2자간 등기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계약 명의신탁 약정이 있습니다. 여기 약정 유형에 따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고, 시험의 핵심은 3자간하고 계약 명의신탁에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민법이고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기초를 공부하시고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기억을 좀 살려서 실무 시간에 정확하게 2자간, 3자간 계약 명의신탁에서 주요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민법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판례 이론만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 시험에는 민법과는 달리 벌칙 조항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한 신탁자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형,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1억 원, 과징금, 이행강제금까지 묻는 것이 우리 시험 범위니까 민법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 범위이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시면 명의신탁 약정을 공부하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내용이 나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당연히 민법, 민사특별법 시험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각각 출제가 되죠. 우리 시험에도 거의 매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인데 올해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명법, 법령기지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범위 그대로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되니까 민법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반드시 민법 점수를 70점 이상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과목에서 나오는 중개 실무에 연관되는 민법 내용 4문제, 5문제를 추가 득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항력이다, 대항요건은 앞에 분묘 기지권 할 때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대항요건이란 말은 누구한테 대항하게 한 요건이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대항하게 한 요건인가? 제3자 어느 누구에게든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항할 수 있다는 요건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면 대항 요건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따져볼 것이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권리자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소위 공시가 되었는가, 이 문제가 대항 요건, 대항력의 핵심이죠.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듯이 부동산 등기는 대항 요건입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그날 바로 대항력이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주거생활이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그날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그날 바로 11월 30일 날 등기가 됐다면 11월 30일 날 제3자에게 대항력,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주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주겠다 했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겠죠.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요건을 갖췄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상가 건물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상가 건물을 인도받으면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해요. 그럼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는, 대항요건을 갖춘 이유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면 제3자가 권리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뭐가 되어야 한다? 공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대항 요건 2개 중에 1개는 공시 기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주민등록부를 매개해서 세무서에 있는 사업자 등록부를 매개해서 공시가 되고, 이건 등기간이기 때문에 대항 여건 주지만 언제부터 준다? 대항 요건을 갖춘 그 다음 날부터. 예를 들면 11월 30일 날 대항 요건 갖췄다면 임대차 보법상 대항 여건 12월 1일부터 대항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따로 묻기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따로 묻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대항 요건이고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대항력, 대항 요건을 같이 보십니다. 제3자에게 조정합니다.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공시 기능은 등기는 그날이고, 임대차 보법상 주택임대차 보법상 대항 요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상 대항 요건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공시 기능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매개로 해서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이 공시 기능하니까 이걸 따로 떼어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면 지번까지만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이면 지번 이외에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상가 건물이 한 개의 일부를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이걸 공시해야 되니까 도면도 첨부합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고, 시험에서 대항요건, 대항력은 뭐 구체적으로 물으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밑에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 제도를 두게 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이면 동주민센터가 보통이고 공정인 사무소, 법원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상가 건물은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 도장을 받으면, 이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이유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하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는 말은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이면 그 사람이 물건이든지 채권이든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확정일자 제도이고, 어디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우선 변제권이라 해요. 우선 배당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너무 쉽게 틀리고 나는 부분이 기출문제에서 이런 겁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는 지문이 나와요.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게 전제이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을 회수하십시오라는 제도이면, 경매가 아니고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내밀고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있는가? 매매 계약은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자체는 행사할 일이 없습니다. 매매 계약이면 대항 요건 갖추면 다음 날부터 소유자, 매수인으로 소유자 바뀌어도 대항해서 계속 점유하니까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행사하는 권리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같이 지금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나왔네요. 경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매에서. 민법 공부를 해보시면 물건 중에서 저당권은 이렇게 해요. 용익물권이지만 전세권은,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피담보 빌려준 돈이 있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전세금이 있죠. 그래서 물건 중에서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매에 넘어갔을 때 공매까지는 뭐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럼 이 사람 물권 이외에도 방금 보셨듯이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도 물건 아니지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니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보증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우선 변제권이란 말은 우선 변제권 앞에 최자가 붙어 있죠. 이건 법에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것인데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한 보증 금액이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만약에 서울시 지역에서 보증 금액이 1억 6,500이다. 500 이하이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임차인 중에서 1억 6,500 임차인은 임차인 자체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약자로서 보호가 다 되는데 그 보증 금액이 1억 6,500 이하이면 약자 중에 더 약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소액 임차인이라 불러요. 소액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경매 넘었을 때 최소한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증금액 1억 6,500이면 1억 6,500 중에서 일정액 예를 들면 5,500만 원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니까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불문하고 일정액만큼은 방 한 칸 구할 수 있는 돈은 가장 먼저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 요건 소액 임차인이 가지는 최우선 변제권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다른 걸 이해하시고 일단 여기는 대항 요건, 대행 요건,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확정일자 필요 없이 대항 요건 갖추고 소액 임차인이면 됩니다 라고 배우시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 시험에 좀 더 세세하게 물으면 지역별 소액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정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지만 어쨌든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실 때 또는 민법에서 저당권, 전세권 공부하실 때 우선 변제권을 공부하시고 임대차 보호법 오시면 최우선 변제권하고 요건을 따져서 비교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항고제도, 사실혼관계, 입찰이 경매 용어이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